우리 역사에서 처음으로 화약을 대량화하고 화포를 개발한 최무성. 화포의 개발은 이전까지 칼과 활에 의존하던 고려의 무기체계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 나라 전체가 왜구로 들끓던 고려 말 1380년 우왕 6년, 왜구는 사상 최대 규모인 500여 척의 함선을 이끌고 군산 앞바다로 침입했다. 이에 대응한 고려 함선은 겨우 100여 척. 객관적으로 열세했던 싸움이었지만 고려에는 당시 왜구들이 상상도 못한 신기한 무기가 있었다. 고려 장수 최무선이 발명한 화포와 다양 무기였다. 세계 전쟁사에서 최초로 배 위에서 포를 쏘며 벌인 해전. 그것이 바로 진포대첩이다. 군산의 역사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아무래도 근대문화유산에서 그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 일제강점기 수탈의 역사일 겁니다. 그런데 사실 아픈 역사 이전에 이곳 군산에서는 일본을 물리쳤던 자랑스러운 승리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1358년 5월 고려 수도 개경 도성에 경계를 어미하는 계엄령이 선포된다. 이유는 왜구의 침략 때문이었다. 80여 년간 이어진 몽골과의 항전으로 국력이 바닥난 고려 후기, 왜구는 단순한 골칫거리를 넘어 나라의 근간을 위협하는 존재였다. 그 당시에 고려는 위하고 아래에서 다 왜적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고려 위에는 홍건적의 난이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위에서 중국에서 도적들이 또 오고, 남쪽에는 왜구 오고, 그러니까 한쪽만 와도 어마어마하게 힘든데, 그 당시 홍건적의 난이 10만이 쳐들어와요. 그러다 이 왜구도 또 숫자가 몇만 정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고려 말일에서 어려운 시대였고 제대로 대처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침입할 때마다 수십에서 수백 척에 달하는 대규모 병력을 이끌고 한반도 내륙까지 침략한 왜구. 들어선 마을마다 고려인들을 상대로 온갖 노략질과 잔인한 만행을 저질렀다. 왜적이 궁지에 몰려 발악을 부리니 포로로 잡았던 남녀를 모두 죽여 시체가 산같이 쌓였고 지나는 곳마다 피바다를 이루었다. 2~3살 된 여자아이를 잡아서 머리카락을 자르고 배를 갈라 쌀과 술을 같이 차려놓고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 제사가 끝나고 아이를 불태웠다. 기록에 의하면은 연안의 한 50리 내에는 완전 황무지고 100리까지도 큰 영향을 미쳤다. 다 무인지대라는 표현으로 워낙 해안지대를 노략을 하다 보니까 백성들이 다 도망가고, 그래서 특히나 안타까운 것은 고려의 대표적인 기술이 고려 청자 기술인데, 특히 강진이라든지 특히 부안이라든지 이 일대는 안타깝지만 해안에서 그 청자 수송을 위해서 연안에 가깝게 그 요지들이 형성이 됐었는데 다 황폐화되고 그 기술이 완전히 끊어져 버립니다. 단순한 도적대의 수준을 넘어서 나라를 위협할 병력을 갖춘 고려 말의 왜구. 그들의 침략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건 1350년 충정왕 2년부터였다. 왜구가 고성, 중말, 거제에 진입하니 하포, 천호, 최선과 도령, 양관 등이 이를 격파하고 300여 명의 적을 죽였다. 왜구가 우리나라에 침입한 것이 이때로부터 시작되었다. 참혹했던 왜구의 침략은 그로부터 무려 40년 동안 500여 회에 걸쳐 이어졌다. 숫자상으로 보면 한 달에 한 번꼴로 침략이 있었던 셈인데, 유난히 고려 말에 왜구가 기승을 부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왜구가 침범했다는 것은 일본이 상대적으로 혼란기였다는 겁니다.
일본의 중세시대는 말 그대로 각 지역의 봉건 세력들이 난무하면서 거기서 일탈되거나 아니면은 패한 세력들이 결국은 도적으로 거의 전환이 됩니다. 특히 가장 그 외곽 지역이었던 대마도를 중심으로 한 이 지역은 거의 뭐 도적놈의 소굴 같은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일부 패전한 세력들이 또 그리로 피난 와가지고, 그러나 군사력은 상당히 또 있는 거죠. 도적과 패전한 세력들이 결합이 돼가지고 상당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 도적대로 변환이 돼서 이제 고려를 침략을 했습니다. 고려를 침략한 왜구들의 근거지는 스시마섬, 대마도였다. 당시 대마도는 농토가 척박해 식량 자급자족이 어려웠다. 이런 이유로 대마도 사람들은 일본 본토보다 가까운 거리에 있던 고려와 교역을 통해 식량을 확보했다. 하지만 고려와 몽골의 연합군이 왜를 공격하면서 교역이 끊어지게 되고 식량을 구하기 어려워지자 왜군은 고려를 침입해 약탈을 일삼았다. 우왕 6년인 1380년 8월 끊임없이 고려 땅에서 약탈을 일삼던 왜군은 사상 최대 규모인 500여 척의 배를 이끌고 진포, 오늘날의 금강하구로 진격해온다. 이 왜구가 500척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500척은 어마어마한 배예요. 20명씩만 타면 500척이면은 10,000명인데, 이게 만약에 뭐 20명, 제가 소형배는 20명이지만 40명이 타면은 2만 명 정도 되는, 10,000명에서 2만 명 정도 되는 거의 대규모 정교군이 온 거죠. 도적대가 아니라 이건 군대 수준으로 해서 이제 우리나라에 쳐들어온 겁니다. 왜구가 대규모 병력을 이끌고 진포를 침략한다는 소식을 접한 고려 조정은 곧바로 원나라 출신 장수 나세를 도원수로, 화포를 개발한 최무선을 부원수로 임명해 수군을 진포로 급파한다. 당시 고려는 그 원나라 장수였던 나세를 또 영입을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고려가 갖고 있는 국제성이랄까, 아니면 아주 효율적인 인력 관리라는 것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전의 최고 책임자는 그 원나라 출신의 무장을 책임자로 하고, 그 다음에 기술 그 병참 그 병술에서는 최무선의 화합 통도감 책임자를 연결을 해서 말 그대로 효율적인 전투를 할 수 있는 어떤 개방적인 어떤 그 군대를 운영했다고 볼 수 있고요. 당시 해전에선 대체로 세 가지 전술이 사용됐는데, 첫째는 선수에 뾰족한 장치를 달고 적선의 옆구리를 찔러 침몰시키는 전술. 둘째는 적선의 접근에 기어올라 병사들 간의 백병전으로 적선을 점령하는 전술. 그리고 셋째는 적선에 접근하되 밀착하지 않고 불화살이나 불뭉치를 쏴서 적선을 불태우는 방법이었다. 칼싸움에 능한 왜구들은 적선에 접근해 백병전을 벌이는 전술을 즐겨 사용했다. 고려 전국인이 도저히 이건 뭐 막을 수 없는, 특히 그리고 일본인들은 그 1대1 개인 전투에는 아주 능한 사람들, 칼싸움하는 데는. 그래서 우리 고려인들은 이런 칼 문화가 아니거든요. 고려의 주 무기는 주로 활이기 때문에 1대1 싸움에서는 뭐 상대가 안 돼요. 최무선은 불리한 전세를 극복하기 위해 전술적인 변화를 시도한다. 그래서 이제 최무선 장군은 그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들이 땅에 떨어졌을 때, 땅에 착륙해가지고 우리가 싸우면 우리는 100전 100패다. 저들이 바다에 있을 때 저들을 쳐부셔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최무선 장군이 생각한 것이 화약이죠. 그러니까 화약을 가지고 저들이 배에 탔을 때 저들을 침몰시키자. 그것이 우리가 피해를 가장 줄이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최무선은 진포에 이르러 정박해 있던 적선을 향해 자신이 직접 만든 화약과 화포로 집중 사격을 퍼붓는다. 외적 배 500척이 진포어귀에 들어와 큰 밧줄로 서로를 잡아매고 군사를 나누어 지키게 하고는 언덕에 올라 각 고을로 흩어져 들어가서 마음대로 불 지르고 노략질을 하니 시체가 산과들에 덮이고 곡식을 그 배에 운반하느라 땅에 쏟아진 쌀이 한자나 되었다. 나세, 심덕부, 최무선 등이 진포에 이르러 최무선이 처음으로 만든 화포를 써서 그 배를 불태우니
연기와 화염이 하늘에 넘쳐 적이 거의 타 죽었고 바다에 빠져 죽은 자 또한 많았다. 생전 처음 보는 무기와 뜻밖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왜적들. 고려 수군은 화포를 장착한 함선 100척으로 왜구의 배 500척을 괴멸시킨다. 그때 이제 최무선 장군이 발명한 화포, 화통, 이걸 가지고 왜구들은 이제 이런 걸 전혀 몰랐어. 가지고 쏘아서 이제 다 불태워버렸죠. 그러니까 그 배에 승선에 있던 왜구들은 다 죽고 동료들이 많이 죽고 장비를 다 잃으니까 도망을 취할 거 아니요. 이 사람들이 어디로 도망이냐면 금강을 따라서 강경, 논산, 공주, 다시 저 충청북도, 그다음 경상도 이렇게 약탈을 하면서 다니는 거 지멋대로. 진포대첩에서 패배한 왜구들은 내륙 지방으로 퇴각해 먼저 와 있던 왜구들과 합류한다. 병력을 정비한 왜구가 향한 곳은 남원 인월. 이곳에서 이성계가 이끄는 고려군은 왜구 잔당들을 모두 토벌한다. 이것이 바로 황산대첩이다. 이때 이성계가 등장합니다. 이성계 장군은 잘 아시는 것처럼 저 함경도 여진 지역에서 출생을 해서 고려 조정 입장에서 보면 그야말로 시골뜨기, 촌뜨기 장수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려의 가장 중요한 그 명운을 걸 수 있는 전투에 책임을 지고 투입이 돼서 황산, 지금의 그 거칠왕자 쓰는 남원 운봉 일대에서 이 만여 명의 왜구, 아지발도라는 아주 날랜 장수로 상징되는 세력을 완전히 섬멸하는 대승을 거뒀기 때문에 그 승리로 전국적인 명성을 얻게 되고 그 여세로서 힘과 권력을 장악하면서 결국은 12년 뒤에 조선이라는 새로운 왕조를 창출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해 줬습니다. 결국 진포대첩의 승리는 남원 황산대첩으로 이어지면서 이성계라는 고려말 새로운 스타를 낳는다. 뿐만 아니라 진포대첩과 황산대첩의 대승으로 고려를 침략하던 왜구의 수가 현저히 줄기 시작하는데 조선 초 세종의 대마도 정벌과 삼포에 거주하던 왜인들의 폭동을 진압한 삼포왜란을 끝으로 사라지게 된다. 모두가 고려말 진포대첩을 승리로 이끈 최무선의 화약과 화포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결말이었다. 100여 척의 전선으로 5배에 달하는 500척을 물리친 진포해전. 패배가 뻔했던 전투를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최무선이 만든 화포를 장착해 쏠 수 있을 만큼 크고 튼튼한 고려의 선박이었다. 옛 기록을 통해 당시 고려 선박의 모습을 짐작해 볼 수 있다. 고려의 배는 선체가 높고 크며 무기와 장비를 많이 갖추고 있어 적측의 배를 엎어버린다. 배에 오르니 그 안은 넓고 컸으며 다락집은 좌우로 각각 넷을 세웠다. 배 앞면에는 쇠로 뿔을 만들어 적의 배를 들이받아 격파하게 돼 있었다. 이건 배에서 쐈습니다. 세계 최초의 함포 사격이에요. 그러니까 땅에서 쏜 것이 아니라 배에서 쏜 거로는 우리 진포대첩이 세계 최초고, 배가 작아가지고는 그 당시 대포가 쏘는 배가 흔들려서 그 대포가 명중률이 없는데, 당시 고려 배는 튼튼하기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배입니다. 일본을 정벌하러 간 적이 있어요. 여몽 연합군을 결성해서. 일본을 정벌하러 갔는데 몽고에서 700척의 배를 만들고 고려에서 700척의 배를 만들어가지고 1400척이 같이 하포, 마산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그 유명한 그 태풍, 신풍, 가미까지를 만나요.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만든 배, 몽고에서 가져온 배는 700척은 다 부서졌는데 고려에서 만든 배는 하나도 부서진 게 없이 온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고 튼튼한 고려의 배는 강한 충격을 주는 화포 사격을 가능하게 했고, 그런 배 위에서 최무선이 개발한 화포는 최고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었다.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았던 진포대첩을
승리로 이끈 첫 번째 요인은 바로 고려의 뛰어난 선박 건조술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고려에는 천하의 신기한 무기가 있었는데요. 최무선이 개발한 화약과 화포가 그것이었죠. 당시 왜구에게 화약과 화포는 전에는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최첨단 신기술이자 신무기였습니다. 평소 원나라와의 왕래로 화약의 존재를 알고 있던 최무선은 왜구를 물리칠 방법을 화약에서 찾았다. 하지만 당시 화약은 원나라에서만 만들어지고 있었고 화약 제조법은 국가적 기밀 사항이었다. 지금 거의 핵무기급이죠. 핵을 만드는 것을 다른 나라 전반한 게 나라 간의 극비인 것처럼 그 당시에는 화약이 극비였어요. 근데 최무선은 화약만이 왜구를 막을 수 있는, 바다에서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생각해서 끝없이 자기가 이제 화약을 만드는 데 그냥 집념을 가지고 몰두를 한 거죠. 그러다가 우연히 상인 하나를 이제 만났는데 상인이 자기가 너무나 간절하게 최무선 장군이 화약 만드는 걸 알고 싶어 하니까 정성에 감동이 돼가지고 슬쩍 가르쳐 주게 되죠. 그래서 이분이 그 원나라 상인을 자기 집에 데려다가 며칠 동안 묵으면서 이제 화약 그 비법을 전수받게 됩니다. 화약과 화포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한 최무선은 화약 제조를 전담하던 화통도감에서 온갖 신무기를 만들어낸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대장군포다. 대장군포는 대포로 구경이 최고 11.5cm에 이른다. 최무선은 또한 우리나라 최초의 로켓 무기 주화를 발명했는데 화약이 타는 힘으로 멀리까지 날아가는 주화는 추진력과 파괴력이 상당했던 신무기로 활보다 훨씬 먼 거리의 목표물을 불태울 수 있는 원거리 작전의 핵심 무기였다. 화약 무기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아주 원거리에서도 적을 그 불로써 요격할 수 있는 아주 그 최고의 성능을 보여줍니다. 배 한 척을 화약으로 만약 도륙을 한다면 배 안에 있는 수십 명을 한꺼번에 죽일 수도 있고 또 그들이 갖고 온 배까지도 완전히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일거양득의 아주 엄청난 파괴력과 효과를 보여주는 게 화약 무기였거든요. 진포대첩이 끝나고 3년 뒤 왜구는 120여 척의 배를 이끌고 다시 남해 관음포에 나타난다. 관음포 전투라 불리는 이 해전에서 최무선이 만든 화포는 단숨에 적군의 배 17척을 불사른다. 왜구가 출몰할 때마다 고려를 지켜낸 최무선의 화약 무기는 고려의 안정을 가져온 시작점이었다. 조선왕조 태조실록에는 이 시기 최무선의 공을 이성계의 활약에 버금가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로부터 왜구가 점점 덜해지고 항복하는 자가 잇따라 나타나서 바닷가의 백성들이 생업을 회복하게 되었다. 이것은 태조의 덕이 하늘에 응한 까닭이나 무선의 공 또한 작지 않았던 것이다. 최무선의 사후에도 화기 개발은 계속됐고 조선 초에 이르러 화약과 화기는 더욱 발전하게 된다. 최무선 때문에 그 아들 최해산, 그 또 손자 최준까지 3대에 걸쳐서 조선왕조가 완전히 이들을 굉장히 그 고위직으로 앉히고 계속 그 화약 무기 개발을 그 부탁을 했죠. 근데 이제 이 문제가 뭐냐면 이 화약의 비법이 이 최무선, 최해산 그 집안 내에서만 이게 전승되고 널리 공개되지가 않았던 거죠. 그 다음에 정부 내에서 더 이상 화약 무기를 개발하지 못하게 하고 또 가문 내에서만 이제 전승되던 것하다가 이제 없어지고 그래서 조선 전기의 화약 특히 세조 이후는 화약 무기 발전이 침체되게 됩니다.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에 오른 세조는 화기가 자신의 반대 세력에 의해 이용될 것을 두려워해 화기 개발에 소극적이었던 것이다. 결국 임진왜란이 발발하고 나서야 부랴부랴 재정비되는 최무선의 화약과 화포. 부침은 겪었어도
고려에 이어 조선을 지키는 핵심적인 무기로 자리매김하게 된다.